매달 마지막 주는 일상에서 접하기 어려운 정책 보고서를 장지혁 활동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지혁 활동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한 달 만에 뵙죠. 저희 한 달 만에 만나는 사이 아닙니까? 아, 그래도 네, 그 네. 얼굴이 많이 좋아지셨네요. 좋아하신 거 맞나요? 지금 여름에 계속 땡볕에 나가 있어가지고 네. 계속 좀 힘들었습니다. 건강한 어떤 그 건강미, 육체미가 느껴지시는. 아, 오늘도 보고서를 하나 가지고 오셨는데 네. 일단 제목부터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네, 홈리스 정책 재편을 위한 기초 연구라는 보고서입니다. 홈리스. 네. 우리가 흔히 이제 노숙자라고 표현하는 네. 홈리스에 관한 보고서를 가지고 오셨는데 네. 간략하게 개요가 어떻게 되나요? 이 보고서는 좀 설명드리자면 독특한 지점이 있는데 제가 그동안은 정부 연구 보고서를 아니면 입법부 연구 보고서가 있는데 이거는 민간 보고서입니다. 민간에서도 이런 보고서가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사실 이 연구소는 그 홈리스 행동이라는 그 단체에서 네. 활동가들과 변호사, 연구자 함께 모여서 만들었다고. 그래서 좀 이렇게 의미 있는 좀 보고서 같아서 네.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변호사도 계신다고 하니까 네. 굉장히 또 제가 관심이 가는데 네. 네. 일단 보고서는 항상 이 목적이 있잖아요. 네네. 보고 그 연구를 하게 되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텐데 네. 그 목적과 배경 같은 것들 좀 소개해 주시죠. 일단 기본적으로 이 보고서가 2022년 12월까지 나온 지 1년이 안 된 보고서인데요. 예. 이 보고서 왜 만들어졌냐면 이 사실은 노숙인에 관련된 법률이 만들어진 지 딱 10년 된 해였습니다. 2022년. 왜냐하면 많은 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노숙인 복지법이 2011년도에 제정이 되고 2012년부터 시행이 됐거든요. 네. 시행 10주년을 맞아서 이제 이 보고서가 만들어진 건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왜 노숙인법이 그때 만들어졌지 이랬을 수 있는데, 그동안은 노숙인의 법률이 그 사회복지법 관련해서 노숙인과 뭐 행렬변자에 관한 뭐 시설사업부 규칙, 뭐 시행지칙 뭐 이런 규칙 형태로 이렇게 정책이 있었던 거고 별도의 법률이 없었습니다. 네. 별도의 법률이 없다 보니까 이게 문제 제기가 계속 되었고, 그래서 이 별도의 법률을 이제 보건복지로 만들게 된 거죠. 네. 그게 시행이 10년 됐는데 이 법이 그러면 현실에 지금 잘 적용되고 있냐, 문제점 없냐 한번 다 검토해 보자. 이런 취지에서 이런 보고서가 만들어진 것이죠. 네.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약칭입니다만 노숙인 복지법 통해서 이제 그 노숙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죠, 우리나라가. 근데 이런 정책들이나 뭐 법 시행 이후에 여러 가지 변화들이나 이런 것들이 보고서에서 좀 두루 다뤘을 것 같은데 일단은 보고서는 요 노숙인 복지법 뭐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법이 제정된 것 자체는 높게 평가를 하지만 여전히 현실적인 문제점이 많고 여기 뭐 제약적이다. 왜냐하면 이게 홈리스 행동이잖아요. 홈리스라는 범주가 단순히 노숙으로 생각하는 길거리에 주무시는 분들만 의미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홈리스라는 게 집이 없다. 홈리스 되잖아요. 그래서 홈리스인데 이것이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집 같지 않은 집에 사시는 분도 홈리스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여기서는 이 보고서에서는 비주택 거주자라고 하는데 뭐 고시원에 사시는 분, 하는 비닐하우스, 심지어 PC방에서 지내시는 분도 계세요. 뭐 이런 분들에서 집 없이 홈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정책은 좀 부족하다. 지금은 길거리 노숙자나 쪽방 거주민 같은 특정한 영역의 노숙인만 대상으로 하고 있다. 물론 이 정책도 부족하지만 그런 것들이 한계가 있고, 그래서 여기서 좀 이따 제가 말할 것처럼 이 노숙인의 범주를 넓혀야 된다. 홈리스라는 개념으로 폭넓게 정의를 해야 된다. 좀 이렇게 주장하는 보고서입니다. 그럼 지금 이제 사실 저희는 이 법에 대해서 시행한 지 꽤 됐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생소한데 기존 법들은 뭐 지금 보면은 뭐 주거라든지 의료 지원이라든지 제가 좀 기억나는 게 예전에 코로나 때 자가격리라는 단어 참 많이 썼잖아요. 근데 노숙인 분들은 격리될 자가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분들은. 제가 이거 가지고 세미나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관심이 좀 갔었는데 뭐 지원되는 내용들이 꽤 있나 봐요, 이 법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원되는 내용이 있는데, 사실 이게 좀 여기 법률 쪽에서 일관되게 나오는 내용도 어떤 거냐면 국가가 의무를 지고 있는데 국가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 넘긴다거나 아니면 민간단체에 넘긴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거지원도 마찬가지인데요. 주거지원은 국토부라든지 LH가 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근데 여기서는 주거를 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긴 하지만 실질적 정책은 국토부나 LH가 별로 안 나서겠죠. 왜냐하면 임대주택을 건설한다거나 아니면 뭐 재개발할 때 임대주택 물량을 만들어야 된다거나, 아니면 임대주택을 만들었을 때 누구한테 이 임대주택 갈 것이냐를 규정할 때 너무 폭좁게 해석하고 물량도 적게 주고 있다. 예를 들어서 임대주택 14,000호를 지으면 예를 들어서 한 1,500호 정도만
뭐 노숙인이나 뭐 이런 네. 비주택 거주가 그러니까 임대주택 중에서 10% 미만으로 주고 있기 때문에 좀 문제다라고 네. 지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주거 지원도 이 사람 이름들 당장 길거리에서 있다가 당장 어디 와야 되는 거죠. 임시 주거 지원을 해야 되는데 임시 주거 지원 업무를 국가가 진다고 나와 있지만 기본적으로 거기를 국가가 지지 않고 지자체가 지금 다 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웃긴데 지자체도 다 지지 않고 서울이나 대전 뭐 대구 정도 한 4-5군데만 지금 그런 그 임시 주거를 지원하거든요. 나머지 지원들은 그런 지원 정책도 없다. 그래서 실제 뭐 이게 국가가 해야 되는 일인데 이거를 다 그냥 민간이나 그 지자체 맡겨놓다 보니까 지자체로 제일 가까이인 거잖아요. 네. 상위 국가가 안 하는데 지자체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나마 지역에 뭐 홈리스나 관련된 단체들이 있다거나 네. 지역의 시민사회가 요구했을 때는 받아들이는 이렇게 되지만 뭐 강원도, 경북 이런 데는 거기도 홈리스가 없을까요, 과연? 있겠죠. 근데 거기는 정책 별도로 없는 거죠. 그 대부분 주로 대도시 위주로 이렇게 보통 정책이 좀 펼쳐져 있고 농촌 지역이나 약간 도농복합 지역 이런 데는 지금 그런 정책이 없다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어쨌든 그 개선 방안도 보고서에서 좀 제안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네. 문제에 대한 분석이 있으면 이제 네. 대안도 제시를 하잖아요. 네. 그런 내용들도 좀 담고 있습니까? 담고 있는데 이게 사실 엄청난 다양한 부분을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노숙인 복지비, 뭐 주거 지원, 의료 지원, 고용 지원, 급식 지원, 뭐 홈리스 예방비, 뭐 특성별 지원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제가 보다 보니까 좀 재밌는 부분이 있었어요. 예. 이게 뭐냐면 홈리스에 대한 차별과 낙인이라는 지점이 좀 재밌었는데 여기 보고서에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이게 뭐 똑같은 우리가 범죄를 벌어지면 보통 구속영장 나오냐 만약 일어나 구속수사를 할 거냐 말 것이냐. 근데 구속수사를 할 상황이 있고 안 할 상황이 있는데 홈리스들은 이게 주거지가 불안하니까 무조건 구속수사 대상인 거예요. 그렇죠. 사실 이건 좀 차별 아니냐. 만약 범죄 경중이나 뭐 본의 처벌 강도나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고렸을 때 사실 구속수사를 한 건이 안 돼도 불구하고 이제 홈리스 너는 주거 불안자니까 도주의 우려를 갖다 무조건 구속인 거예요. 실제로 저도 중간에 2년 전인가 3년 전에 한번 어떤 분 통해서 지금 이런 상황인데 주거를 임시로 등록하실 분 있겠냐 이러한 전화를 받아 중간에 연결해 준 적이 있었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봤을 때는 주거가 안정적인 바람 분들한테 여기 범죄 경중이나 이번에 상황 여러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는데 이거는 다 기계적인 거예요. 무조건 주거 불안정하니까 이런 부분도 좀 고려를 좀 해야 된다. 이런 부분도 좀 우리가 잘 몰랐던 부분인데 잘 드러나고 좀 재밌었던 거고. 그러네요. 그리고 급식소 관련된 부분들도 지금 우리가 보면 다 급식소가 공공급식소 같잖아요. 네. 아니에요. 이거 다 민간이에요. 사설이에요. 사설이에요. 정부가 해주는 거는 여기서 정부가 공식적으로 해주는 건 거의 없고 그다음 지자체가 정부의 사무를 좀 위임받아서 지원해 주는데 어떤 방식이냐면 거리에서 하지 말고 우리가 건물을 지을 텐데 건물에 와서 해라. 그 나머지 지원은 없는 거예요. 공간만 주는 거예요? 네, 공간만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리에서 하면 이게 뭐냐면 식품위생법 같은 것들 다 걸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법률을 거기 걸리니까 여기 와서 해라. 이런 요 정도 정책밖에 없고 뭐 의료도 나와 있는데 이 의료가 또 재밌는 게 있습니다. 네. 의료 수급권 아시죠? 네. 그래서 수급권 종류가 여러 개 있는데 노숙인 수급이 따로 있어요. 오. 근데 웃긴 건 뭐냐면 네. 일반적인 기초 의료 수급은 모든 병원을 다 갈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1차 진료를. 네. 그 노숙인은 노숙인 진료를 담당하게 된 의료기관만 가게 돼 있어요. 그 극소수겠네요. 당연히. 그렇죠. 이게 제가 통계를 봤는데 지역에 따라서는 많아봐야 한 4-5군데. 대구 같은 건 한두 군데밖에 없는데. 그래요? 근데 거기를 가서만 무조건 지원받아서 예산 처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웃긴 건 그 노숙인 지원 그 의료 수급권 자체도 이 노숙인 시설에 가야지 등록할 수가 있어요. 시설에 들어와야만 모든 것들이 네. 가능하다. 근데 웃긴 거는 노숙인 분들이 왜 노숙인이겠어요? 곳곳에서 곳곳에 막 흩어져 있고 통째 좀 이렇게 흩어져 사시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은 또 삶도 불안정하고 이런데 이 노숙인 그런데 이런 분들은 진짜 길거리에 사시는 분들은 이게 등록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은 동사무소에도 등록도 할 수도 없어. 동사무소 일반 복지 시설에서도 노숙인 시설에서만 가능하거든요. 네. 근데 시설 등록하면 해서 데리고 와서 등록하면 또 노숙인 진료소만 가야 돼. 이게 사실은 사람의 병이란 게 특정 영역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종합적이기도 하고 또 노숙인 진료소에도 의료역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기 커버 못하는 뭐 질병을 앓고 있거나 응급하게 뭐 2차 병, 3차 병 가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 문제가 꼬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는 이게 차별 아니냐. 이 노숙인 복지법에서 이거 우리 수급권을 줬는데 노숙인 진료소만 가라니. 사실 그리고 또 노숙인들 분들이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시면 이동하기도 힘드신 분들 가까운데 집 앞에 가야 되는데 약터로 노숙인 진료코스까지 와야 되거나 진단받아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건 좀 문제가 있다. 그럼 또 등록도 이런 등록 자체도 또 너무 또 특정 시설에서만 할 수 있고 이것도 여기 나와 있는 게 뭐냐면 노숙 그 시설에 등록한 3개월이 지나야 돼요.
등록하자마자 바로 못 그러니까 이게 또 황당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좀 긴급한 의료 지원을 들어갈 때는 지원을 못 받는. 그럼 먹튀를 방지하려고 그러나 이게 먹튀를 방지하려고 하긴 한국의 의료보험 보험이 아직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 쓸까 싶긴 한데 일단 뭐 그럴 것 같지는 않고 사실은 그리고 의료 수급권자들 같은 경우는 이거 일부분을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내긴 하거든요.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엄청난 재정 위기에 처했다거나 엄청난 예산 손실이 있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의료 수급권 관련해서.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같지는 않고 다음 이 법을 만들 때 최대한 지원을 안 해주려고 좀 이렇게 어떤 차별과 낙인 이런 게 정책 담당자들한테 좀 있었지 않았나 맨 처음 만들 때 이런 이 정도만 줘야지 이 사람은 곧 돌아가 이렇게 좀 생각이 아닐까 그런 그게 좀 의심되는 정황이 있었습니다. 예. 그 이제 뭐 아까 구속 이야기 해주셨는데 진짜 뭐 우스갯소리로 그 저희 이제 서류 보면서 법원에서 그냥 그 딱 띄는 키워드가 뭐냐면 모텔, PC방 요 단어 보면 아이고 구속 되겠네. 그냥 모텔과 PC방을 전전하며라는 표현이 전형적인 표현. 그렇죠. 주거가 불안정한 사람을 교도소로 이제 주거를 안정화시켜 준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근데 이제 일각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이 홈리스에 관한 뭐라 그럴까 사회적 편견 중 가장 중대한 것이 하나가 이제껏 뭘 했길래 아직까지 홈리스 상태로 있냐 그 사람들이 본인들이 그 상황을 타개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을 왜 세금으로 도와줘야 되는 거냐 이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사회적 편견 내지는 갈라치기 그런 것들이 실존하고 있잖아요 아직도 인식상. 근데 이분들을 직접 만나보신 분들 저보다 더 현장에서 일하신 분은 더 잘 아시겠지만 제가 듣고 이렇게 경험한 바로는 이게 바로 우리가 정상적인 생활도 바로 홈리스나 이런 데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고 사업 뭐 망하고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동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들은 분 아시는 분은 경찰 공무원분도 계세요. 경찰 공무원 생각 우리가 연금도 나오고 있는데 이분이 모든 재산을 이제 와이프가 암 걸렸는데 암 투병에 다 쓴 거예요 예전에. 돈을 다 쓴 거예요. 그리고 자신도 와이프가 재산도 날리고 와이프도 죽고 그러니까 시리에 빠져 술만 계속 드신 거죠. 그 생활이 안 되고 또 집도 나가게 되고 가족도 기존에 가족도 관계가 멀어지고 주민등록도 말소되고 뭐 이런 상황들 발생하는 거고 심지어는 대기업 종사자들도 있었습니다. 뭐 사업하다 실패하신 뭐 단계별로 또 사업하다 또 실패하고 또 사업 실패하다 또 떨어지게 나는 다 안 된다 이런 분도 계셨고 또 뿐만 아니라 이게 많은 분 이렇게 또 이 홈리스라는 게 정체성이라는 게 보통 건장한 중년 남성을 떠올리시겠지만 장애인도 꽤나 많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장애인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에 새롭게 신규로 좀 드물긴 한데 예전에 계속 부터 뭐 시설에서 뭐 시설 이런 사회복지 체계에서 벗어나실 분들이 계시거든요. 심지어 뭐 신안군 뭐 섬노예를 생각하시다 나오셨는데 기존 가족 보니까 다 없어. 탈출을 시켜놨는데 아무도 책임은 안 져. 뭐 갈 데도 없겠어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고 뭐 여성들도 갑자기 뭐 할머니들 보통 뭐 보시면 예전에 뭐 가정폭력 때문에 탈출했는데 뭐 집도 이런 거 뭐 탈출하면서 뭐 주소 이전하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 주소 이전하면 또 쫓아올지 모른다는 그렇죠. 그럼 이런 그럼 주소도 다시 자기도 주민등록 말소 상태가 되는 거고 주민등록 말소되면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을 수가 없는 거고 이건 뭐 계속 헤매다 여기서 뭐 그런 거 안 묻잖아요. 뭐 노숙인에는 너 자격인 노숙 세계에 들어오는데 너 자격을 묻거나 누가 검증하는 게 아니잖아요. 흘러 들어오는 거고. 물론 이제 개별 중에서는 본인이 좀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닌가라는 사람이 있죠. 그런 게 있는데 문제는 우리 사회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런 사람들조차도 갱생의 기회를 주고 너가 끊임없이 교육과 권리를 제공해 주면서 다시 정상화 시키는 게 우리의 목표지. 이 사람은 그냥 너는 그래 살아라고 놔두는 게 우리 사회의 목표일까? 그렇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이 사회 공동체라는 건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을 포괄하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그 모든 사람 안에 너는 들어있고 너는 들어있지 마. 우리만 있을 거야. 이런 개념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도 좀 보기 좀 힘들다. 그렇다면 뭐 그것이 문제라고 하면 왜 서구 복지국가들은 그렇게 사회복지책을 왜 건설하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런 것들 그럼 거기는 뭐 다 마음씨 좋은 사람들만 살아서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런 것도 빈부격차가 말하면 사회 불안정이 가속화되고 사회 불안정되면 전체적으로 사회가 이게 뭐 양극화된다 이렇게 뭐 사회가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사회를 지키는 전략인 거죠. 이분들 방위 전략이죠. 네. 그러니까요. 그래 이제 저는 유럽의 로마에나 이쪽으로 신혼여행 갔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하도 홈리스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특히 이민 온 분들하고 너무너무 많이 계셔서 거기 이제 뭐 여러 가지 치안 문제라든지 많은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막 얘기를 제가 들었었는데 근데 그러면 그 사람들만 손해고 뭐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이제
손해인 거고 경제학적으로만 분석해도 네. 탄탄하게 그분들이 다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본인들이 열심히 하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토대만 만들어주고 그 상황에서 타개가 실제로 되면 사회 전체적으로도 굉장히 이득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럴까 왜 내가 노력한 걸 저 사람들 노력도 안 하는 사람들한테 공짜로 주느냐 이런 관점은 뭐라 그럴까 하여튼 좀 약간 몰리에 가깝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아주 신선한 보고서였습니다. 그 정부 주도의 보고서도 아니고 네네. 민간에서 했는데 또 어떤 수익을 얻기 위한 어떤 뭐 수익 모델을 찾기 위한 그런 연구도 아닌 것 같고 네네네. 굉장히 의미 있는 보고서 같은데 총체적으로 한 평가를 해주신다면 이 보고서 자체에 대해서 이 보고서는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러니까 법률과 통계 바깥에 현장에서 일어나는 어떤 법률의 한계를 네. 다 일일이 다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좀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좀 정부 보고서 한계는 정부 정책을 딱 보는데 너무 특화된 거예요. 우리가 정책을 평가하고 이 정책을 계속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건데 이 현장에서 이것들은 정책의 바깥에 있는 존재들을 드러낸다는 점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홈리스 주거 지원을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홈리스 주거 지원인데 주거 지원 해주겠다. 근데 이분 장애인이야. 휠체어 타고 와. 근데 그 시나 공공기관에서 마련한 거는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는 집을 줘. 이런 경우는 왜냐? 이 사람들은 그런 고민 안 하니까 정책적으로 집을 호수를 몇 개 마련하자. 60% 마련해놨다. 그리고 사람 밀어넣자. 이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없는 거. 실제로 홈리스라는 건 특정한 존재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상황을 말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은 특정한 존재, 특정한 지원, 어떤 특정한 존재가 될 때만 지원해 주겠다가 아니라 이 상황 자체를 최소화시키고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게 되는 존재를. 이런 것들이 좀 드러나는 보고서였던 것 같고 특히나 이 제일 인상 깊었던 건 이 법률을 조목조목 따서 이 법률이 어떻게 현실에 적용됐을 때 어떻게 모습으로 드러나는가를 딱 드러나게 돼서 우리가 법을 볼 때 사실은 저도 이제 잘 보시면 국가법령부 이런 거 개별 법 보잖아요. 그럼 사실 이 현장의 모습을 잘 상상 안 되는 것도 꽤나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것들은 그 현장의 모습을 자세히 드러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 사실 이것은 보고서가 정말 엄청나게 이론적으로 화려하다 이런 건 아니에요. 이론적으로 화려하고 이런 건 아니고 정말 현장의 모습 활동가들이 붙어 있다 보니까 승부가 보니까 현장에서 이 법률 바깥에 우리가 제도 바깥에 있는 존재들을 어떻게 이 제도와 접촉면에서 멀어지고 미끄러지는지를 보여준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좀 보고서 의미 있었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드물더라도 이 분야에 관심이 있거나 혹시 소명의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 보고서의 존재를 보시는 순간 굉장히 관심을 가질 것 같거든요. 네네. 이제 방송을 서서히 마무리하면서 시청자분들 중에 관심 있는 분들이 이 보고서를 찾아보는 방법을 끝으로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찾아보는 방법은 이거 그냥 인터넷에 치시면 나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링크를 걸어드리겠지만 홈리스 정책 재편을 위한 기초 연구 그러니까 쳐보시면 다 나옵니다. 사실은 제가 이때까지 보고서 설명하면서 보고서를 다 구한 이름 있는데 그거 다 치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포털 사이트에 치면 다 치면 나옵니다. 이런 뭐 그냥 PDF 파일이나 다 나옵니다. 그냥 나오는 거예요? 다 나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여러분들 착각하시는 게 있는데 이 보고서 만든 기관들은 보고서가 널리 퍼지길 바라지. 왜냐하면 이 보고서를 만들어서 제가 인용되고 이러면 사실 자기들의 성과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의 주장한 담론이 넓게 알려지기 때문에 다 좋아한다. 심지어 이거 어떤 공공기관 보고서 같은 경우는 만약 PDF가 제공이 안 되면 전화하시면 PDF도 보내도 줘요. 심지어 제가 어떤 같은 거 서울의 어떤 모 기관 같은 경우는 제가 PDF로 달러가 양이 많다고 책자도 보내주신 듯 됐어요. 오히려 중요하시네.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보고서를 쓴 사람들은 이 보고서가 널리 읽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전혀 뭐 우려 하지 마시고 달라고 하시면 되고 만약에 출력해서 좀 보기 힘들다 이러면 제가 여기 이게 뭐냐면 홈리스 행동가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구 빈민사목위원회에서 같이 만들었거든요. 여기 문의해 보시면 책자로도 받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뭐 이제 출력해서 보는 게 익숙한 사람이라 그냥 보는 거지만 이 출력이 좀 불편하신 분도 계실 수 있거든요. 만약에 집에 프린터가 없다 그러면 불편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럼 연락해 보시면 언제든지 제공해 줍니다. 네. 이 유의미한 보고서 잘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관심 있는 분들은 아마 우리 PD님이 영상 밑에다가 링크를 걸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PD님 일이 대단하네요. 자, 의미 있는 보고서도 시대의 화두를 언제나 던져주시는 장재혁 활동가님과 오늘 2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보고서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